월드컵 열기가 한창인 2002년 6월 참수리 357호 장병들도 열심히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저희가 철동 같은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듯이 저희 붉은 전사들도 열심히 싸워서 오늘 16강에 나갈 수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하지만 며칠 뒤 발생한 북한 경비정과의 교전으로 윤소령 등 해군 장병 6명이 전사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이 북한하고 분단된 상황에서 그리고 또 긴장된 상황 속에서 과거 88 서울올림픽 그리고 월드컵 또 세계 육상 선수권 대회 그리고 또 유니버시아드 세 번의 아시안 게임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이렇게 세계적인 스포츠 대회를 많이 치렀습니다. 그럴 때 북한의 존재로 인해서 불안하거나 안전에 이렇게 침해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다. 현안함 유족들은 사건 주도자의 방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격분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 입장에서는 이건 절대 받아들일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 대한민국 땅을 밟아서는 안 된다고 저희 가족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나랍니까? 왜 유한비를 사과해라면서? 왜 이렇게 목숨까지 희생시킨 왜 북한한테는 사과해란 말 못합니까? But with the World Cup example and the 88 games, there were both incidents by North Korea designed to disrupt those games and create fear. Do you think that could happen again? 그렇지 않습니다. 88 동계올림픽은 냉전 시대에 동서양 진영의 많은 국가들이 대거 참가해서 냉정 종식과 동서양 진영의 화합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예비역들끼리 어떤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대한민국에 살기 싫대요. 진짜 살기 싫고 사실 욕밖에 안 했어요. 저희는. 대통령님은 어떤 생각하는지 너무 궁금해였어요. 왜냐면 항상 사람이 먼저다는 그런 거를 아이콘으로 하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정작 사람이 먼저인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먼저인 건지 북한이 먼저인 건지 너무 의아해 죽겠어요. 왜 우리가 세월호보다도 못하냐고 세월호보다도 못하냐고. 김영철이라는 놈 그 놈이 어디다 여기를 듣고 문다는 얘기냐고요. 오라고는 대통령은 도대체 대한민국을 위하는지 이북을 위해서 사는 건지. 아들의 사망 보상금을 해군에 기탁했기에 실망은 더욱 컸습니다. 나 같은 부모가 안 생기게 다음은 총알 하나라도 튼튼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대한민국 잘 지켜달라고 내놓은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약속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는커녕 핵시설도 포기 않겠다는 게 분명해진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대한민국을 모독할 명분이 남아있습니까? 장병들이 산화한 바다에 국화꽃을 던지던 유족들은 그동안 억눌렸던 감정을 한꺼번에 터뜨렸습니다. 울고 불고 막 둘이 야단하고 그래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가슴속이 막혀서. 당시 한쪽 다리를 잃은 이휘환 대위는 나라를 지키다 떠나간 전우들이 잊혀지는 것이 못내 서럽습니다. 옥사의 교전 팀만이 아닌 다른 어떤 고귀한 목숨들에 대해서도 그러한 꽃을 한 다발 갖다 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오늘은 대통령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 닉슨 대통령은 거짓말로 탄핵 직전까지 가서 자진 사퇴를 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탄핵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의 거짓말 때문입니다. 지도자의 거짓말은 미국 같은 사회는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선 후보 시절에 토론하면서 거짓말한 것을 쭉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640만 불 노무현 대통령 뇌물수수할 때 같이 있으면서 그거 몰랐습니까?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뇌물 받았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니 책임지다니 이게 중앙수사부에서 발표한 겁니다. 노무현 대통령 일가 640만 달러 수수했다. 내가 그래 물었을 때
받은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중앙수사부가 계좌 추적까지 해서 확정한 사실입니다. 한미 FTA 체결을 제가 당대표 시절에 최루탄 속에서 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 했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세 번째, 송민순 외교부 장관이 문 대통령이 비서실장하면서 유엔 인권 결의안을 북한에 물어보고 하자 그래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본인은 그런 일이 없다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2003년도 기무사령관 불러갖고 폐지 요구를 한 일이 없습니까? 기무사령관에게 지시한 적은 없고 예. 그때 열린 우리당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해서 노력한 바가 있었죠. 보안법 폐지를 기무사령관하는 송영건 전 의원한테 총대를 매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본인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노무현 정권 대북 송금액이 이명박 박근혜보다 적다고 했는데 엄청나게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18대 대선에 치고 난 뒤에 다음 대선에 불출마하겠다 약속하고 거짓말하고 출마를 했습니다. 그럼 대통령이 된 후에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 탈원전 발표를 하면서 원전 사고가 발생하면 상상할 수 없는 피해가 온다. 탈핵 국가로 가겠다.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체코 가서는 한국 원전은 40년 동안 무사고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원전이다. 이렇게 앞뒤 안 맞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게 어느 말이 거짓말인지 내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대통령 되면 광화문 대통령 시대 열겠다. 광화문으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와서는 안 하겠다고 합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최저임금이 긍정적 효과를 자신있게 설명하라. 긍정적 효과가 90%다.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통계청이 만들어줄 때 소득주도 성장으로 월급 더 받게 된 사람들만 상대로 여론조사한 것을 그것을 대통령한테 줘서 이 거짓말하게 한 겁니다. 근데 본인이 거짓말인 줄 알고 했는지 내가 의문스럽습니다. 경제를 잘 모르시니까. 네 번째, 경제 호조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동차는 생산이 다시 증가하고 조선분야도 세계 1위를 탈환했다. 그래서 물 들어올 때 노져라고 했는데 들어오는 물이 없는데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그게 제대로 알고나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말은 천근같이 무거워야 됩니다. 저도 지금 방송을 하면서 무척 조심하고 있습니다. 혹시 엉터리 통계를 인용을 할까? 잘못 이야기할까? 정말로 조심조심하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내 대선 후보 토론 때도 저보고 막말한다고 그러길래 지도자는 막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 내 그런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지도자의 거짓말은 나라를 위태롭게 합니다. 국민들이 지도자를 믿지 않을 때 나라가 무너진 겁니다. 앞으로는 대통령께서 이런 거짓말 대통령이라는 오명은 쓰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통령이 잘 돼야 나라가 편안해집니다. 심각하게 다치고 목숨을 잃고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아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노동자가 전체 노동자 가운데 10%가 넘습니다. 말이 안 되죠? 상식적이지 않죠? 산업 현장의 위험을 유발하는 원청과 발주자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하겠습니다.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외주화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10대) 재벌 기업의 사내하청 근로자 49만 명 중 40만 명은 불급 파견에 해당합니다. 이것만 바로잡아도 좋은 일자리 40만 개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 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과 아르바이트비 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는 국제노동기구 ILO의 핵심 협약에 대한 기준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국가적인 과제로 삼아 앞으로도 직접 챙기겠습니다. 일자리 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손해배상과 감유의 남용은 노동 3권을 무력화시키는 부당한 처사입니다. 예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책임 있는 나라가 강한 나라, 문화 예술을 사랑하는 나라가 행복한 나라. 손해배상과 감유의 목숨을 의심한 말동사를 사무시 책임을 수행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이 같은 일자리 창출에 대통령의 명운과 정권의 성패를 걸겠다는 강한 의지도 표명했습니다. 일자리 상황이 바닥을 모른 채 나빠지고 있습니다. 고용 참사라는 표현이 전혀 지나치지 않습니다.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와 노동시간 준수를 통해 신규 일자리를 131만 개 이상을 131만 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 7월 중 취업자 숫자는 단 5천 명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도 60분의 1, 올 1월과 비교해도 60분의 1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에 쏟아부은 국가 예산 22조 원이면 연봉 2,200만 원짜리 일자리를 무려 100만 개 만듭니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부터 54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일자리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달 일자리 통계는 3, 4 수준의 부진을 면치 못했죠. 일자리 대통령이 되겠다고? 이 시대 최고의 애국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고. 일자리는 국민들에게 생명이며 삶 그 자체입니다. 일자리가 성장이고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일자리의 문제는 경제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이기도 하다며 국민의 삶이 고단한 근본 원인은 바로 일자리입니다. 최악의 일자리 성적표가 나오자 올해 들어 실업자 수가 100만 명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IMF 외환 위기 시절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역대 최고로 치솟았고 심각한 것은 40대 일자리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할 때 14만 명 이상 줄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이 정착되면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가계소득을 높여 소득주도 성장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가계소득을 높여 경제를 살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지 못하고 영세 자영업자 부담만 늘렸다는 겁니다. 요즘 들어 우리 경제, 특히 고용에 대한 걱정의 소리가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고용의 양과 질이 개선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 기조로 가고 있습니다. 유독 서민들 일자리가 줄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반년째 이런 상황이 이어집니다. 한 달, 두 달이면 잠깐 감기겠거니 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폐렴, 큰 병 된 거 아닌가 걱정할 상황입니다. 경제 성장의 열매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도록 격차 해소에 주력해 양극화 해소의 큰 전환점을 만들겠습니다.
통계청이 올 1분기 가계 소득을 분석한 결과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체감 실업률이 기록적으로 높아지면서 아르바이트생 등 실질적인 실업자까지 포함하는 체감 실업률은 집계 이후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전반적인 가계 소득도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최저소득층의 실질 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의 올해 2분기 실질 소득은 월 평균 127만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12만 6천 원 줄었습니다. 지난달 고용 동향과 관련해 인구 구조와 날씨의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친여권 성향인 민주평화당도 비판 대열에 가세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호황 국면에서 우리나라만 부진한 건 명백한 정책 실패라면서 일부는 기업들이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해 43년 만에 최대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 훈풍이 이어지면서 실업률이 3%대에 진입하며 2000년 이후 18년 만에 4%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고 한 문재인 후보 공약을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5년간 21조 원. 연간으로 따지면 4조 2천억 원을 투입하면 가능하다는 건데. 추경 예산까지 포함해서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일자리 예산이 모두 54조 원인데 지난 2년간 54조 원의 일자리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패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주도 성장을 골자로 한 경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일부 한 개의 기업들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그러나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라는 것이 대체로 경향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항의하는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재난 수준의 고용 참사로 불리는 이번 일자리 대란은 특히 자영업 분야에서 두드러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자신이 임기를 마칠 때쯤 사는 게 좀 나아졌어 라는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문재인 후보는 제2의 NLL 사건이다. 색깔론 중단하라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에 취재하고 있는 김도원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측 반응부터 자세히 전해 주시죠. 예, 문재인 후보가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번 일을 제2의 NLL 대화록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문 후보는 오늘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 대통령 주재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 기권 방침이 먼저 결정됐다며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했다는 송 전 장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은 유독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기억이 다르다고 이해했지만 이제는 좌시할 수 없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홍익표 수석 대변인도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이 문제는 당시 백종천 안보실장이 주재했고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린 거라며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관여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또 송 전 장관이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다른 후보들 또 후보 측들은 어떤 발언했습니까? 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측은 송민순 전 장관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문건까지 공개했겠냐며 문재인 후보는 거짓말을 중단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지원 상임선대위원장도 SNS에 글을 올려 문 후보가 왜 일단 부인하는 일을 되풀이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며 잘못을 인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북한 인권 결의안은 당연히 찬성해야 한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송 전 장관의 문건 공개로 문 후보의 커다란 거짓말이 드러났다며 이런 후보에게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문 후보가 북한에 물어본 정황이 명백한데도 부인하고 있다며 대선 후보의 정직성에 관한 문제이니 모든 문건을 공개해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은 이렇게 남북 간 접촉 내용을 모두 공개하면 앞으로 정상적인 남북 관계는 불가능하다며 이번 논란은 대선을 색깔론으로 물들이는 구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도원입니다. 정부는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고 내년 2, 3월이면 초기 물량이 들어와 접종을 시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확보했다는 4,400만 명분의 백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도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대놓고 국민께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무능한 것보다 훨씬 나쁜 것은 무능하면서 정직하지도 않은 겁니다. 백신을 개발한 나라들이 먼저 접종할 수밖에 없다는 가짜뉴스를 대통령이 나서서 퍼뜨리지 마십시오. 그럼 지금 접종하고 있는 캐나다나 이스라엘이 백신 개발국입니까? 이 정권이 반성과 사죄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백신 확보 못한 게 국회 탓, 야당 탓인 양 사실을 호도하고 책임을 넘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말 구제불능입니다. 그렇다고 무능과 직무유기가 숨겨지겠습니까?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잘못하면 총리라도 제대로 일해야 합니다. 확진자 수가 적어서 백신 문제를 크게 생각 안 했다는 이야기를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이 한동안 도발 안 한다면 감시 레이더도 끄고 군인들도 철수시킬 겁니까? 말씀이 되는 소리를 해야 대꾸라도 할 텐데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우리나라가 백신을 먼저 맞는 것은 좋지 않다.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한두 달 관찰할 기회를 가질 수 있어 굉장히 다행이라고 합니다. 이 정부의 무능과 거짓말로 백신 접종이 늦어진 것 때문에 결국 살릴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입니다. 이 엄중한 상황을 만들었고 또 이 상황을 해결할 분명한 책임이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합니다. 온 국민을 불안에 떨게 할 책임을 지고 머리 숙여 사과하십시오. 이제라도 다른 나라 정상들처럼 백신 확보를 직접 챙기십시오. 필요하다면 사정이라도 해야 합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의 추복일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당신이 문재인에게 속았다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리프리 증후군에 빠져서 이런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중국에 마스크 300만 장을 보냈다 그랬죠. 이 역시 문재인 정부가 어마어마하게 국민들한테 거짓말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마스크 300만 장 누가 보냈을까요? 문재인 정부의 정세균 총리가 지난달 28일 날 관계장관 회의를 연 다음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부는 마스크, 방호복 등 이런 의료 구호 물품 등을 전세기편으로 중국에 전달하는 등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표 뒤에 한국 내에서조차도 마스크 품귀 현상이 벌어졌죠. 가격도 110원에서 거의 1,400원까지 12배 뛰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국민이 묻고 있다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여론이 나빠지니까 정부 자료에 민간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1월 18일에 자료에는 없었던 단어였습니다. 1월 30일 날 외교부는 민관이 협력해가지고 마스크 200만 장, 의료용 마스크 100만 장을 중국에 지원했다라고 했습니다. 300만 장이라는 숫자가 이때 처음 나왔죠. 그 뒤에도 마스크 가격은 폭등을 했고 아예 구할 수 없는 처지에 이르니까 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중국에 준 300만 개 마스크 이어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 마스크 싹쓸이 또 해외 반출 이런 것들 때문에 국민이 붕괴하고 있다라고 강하게 문재인 정부를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가 마스크 지원은 한중 민간 기업하고 유학생들이 추진한 일로 200만 장이 목표였고 이 중 전달된 물량은 12만 장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완전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이미 300만 장 다 갔는데도 저렇게 거짓말한 겁니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이후에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가지고 이 여권은
중국의 마스크 300만 장 지원을 가짜뉴스라고 그랬죠. 강력하게 부인하면서 이거 단속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300만 장이란 말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외교부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우선 문재인 정권이 민관협동으로 중국에 보냈다는 마스크. 사실 중국 기업들이 35억 원 정도 돈을 모아가지고 한국 정부한테 대량 구입을 요청한 것이고요. 한국 정부는 우리나라의 마스크 생산 기업들을 닥달해가지고 마스크를 시장에서 그냥 쓸어 담았죠. 이 쓸어 담았다는 표현은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 증권보라는 언론 매체가 보도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결국 중국의 요구 때문에 한국 정부가 구매 대행자가 돼가지고 한국 내 마스크를 싹쓸이했던 겁니다. 국민들의 안정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중국 당국의 요구만 중요했습니다. 그래 놓고는 마스크는 전부 중국 유학교우 총연합회하고 우한대 한국총동문회가 자발적으로 준비한 것이라 그러면서 모든 것은 민간단체 산 일이고 정부는 항공편 제공만 했다. 그렇게 거짓말했죠. 이 정도 거짓말이면 참 이건 대국민 사기 아닙니까? 이런 진실을 알고 나니까 이제야 이해가 되는 게 있습니다. 지난 4일 날 중국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을 하면서 일본에 대해서만 매우 감동받았다 그러면서 이런 저런 지원 품목들을 일일이 열거했죠. 한국이라는 이름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한국은 다음날 언급됐는데요. 방역 물품 지원 21개 나라 그 중에 하나로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명만 거론된 게 전부였습니다. 여기에 대해 속도 모르는 우리 언론들은 정부 발표대로 마스크 300만 장이나 보냈는데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하지 않는다. 그런 볼멘 소리를 했습니다만 알고 보니까 자기들 돈으로 마스크를 산 입장이니까 한국 정부에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번 마스크 소동은 한국 정부가 중국 마스크 구매단의 요청에 의해서 한국 내 마스크를 싹쓸이 해준 구매 대행 역할을 한 것이고 또 배달부 역할을 한 겁니다. 배달도 공짜로 한 거죠.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배달한 거죠. 우리 국민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드러난 겁니다. 이 정도면 초대형 사기꾼 수준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의 거짓말.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게 있죠. 경제 부분입니다. 대통령은 입만 열면 우리 경제가 선방하고 있다. 우리 경제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런 말들을 하죠. 지난해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경제 성장률 2.0% 수치에 대해서 대통령은 잘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심지어 경제수석은 깜짝 성장이란 말까지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1월 22일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 나름 선방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작년보다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 말들이 모두가 거짓말이라는 것 우리 신문이 자세히 보도한 바 있습니다. 1월 23일자 논평에서 경제성장률 2.0075% 문재인의 대국민 사기극 이 기사가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Y타임스 논평 340회 유튜브 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부의 평가는 어떨까요? 일본의 대표적인 경제신문이죠. 니혼게이자이가 니케이라고 부릅니다만 이 니혼게이자이가 지난 1월 23일 날 이런 기사를 실었습니다. 곤경의 한국 경제, 재정의 의존 이런 제목의 해설 기사를 국제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니혼게이자이는 경제부 기자 출신 서울지국장의 분석 기사에서 2017년 5월 문재인 정권 출범 때부터 내건 소득주도 성장의 그 성장이라는 단어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총선 전에 경기가 더욱 하락하면 정권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2019년 성장률을 어떻게든 2%대로 유지한 것도 결국은 이 10월, 12월 재정을 쏟아부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는 또 한국 정부가 2020년 세출 513조 5천억이죠. 이걸 전년도보다 9% 늘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생략하면서 집행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4월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심지어 이 신문은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2020년은 경제가 힘차게 도약하는 해가 될 것이다. 국민들이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지만 이건 경기 부진에 대해서 국민들이 불만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까지 했습니다. 한마디로
오로지 국민들을 현혹하기 위한 거짓말들을 계속하고 있다는 진단인 겁니다. 더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만 더요. 대통령은 2020년 예산을 역대 최대 슈퍼 예산으로 짜놓고도 이적 경기 부양은 없다라고 했죠. 이건 거짓말 수준을 뛰어넘는 대국민 사기입니다. 세 번째 거짓말. 지금 큰 거짓말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외교 안보마저 거짓말하고 있죠. 미국의 워싱턴 타임스가 지난해 12월 11일자에서 북한 김정은 정권에서 일한 고위급 탈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냈는데요. 북한에 섞고 있다 그러면서 북한 엘리트층들을 자극해가지고 김정은을 축출할 수 있도록 심리전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1년여 전에 북한을 탈출해가지고 지금은 미국 정부 기관에서 자문역을 맡고 있죠. 우리 한국인 오지 않고 그런 일을 한 건데, 이 국가안보부서에서는 잘 알려진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판문점과 평양 남북 공동선언에서 문재인과 김정은이 모두 미국 대통령을 속였다라고 주장을 해가지고 파문이 일었습니다. 결국 문재인은 김정은에게 속았고, 그러다가 결국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트럼프까지 속였다는 것이 이 서한의 골자입니다. 그 정도니까 우리 국민들은 또 얼마나 속였겠습니까? 결코 이루어지지도 않을 북한 비핵화가 곧 이루어질 것 같이 국민들을 속였고요. 심지어 북한 비핵화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 이미 드러나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아직도 평화체제 운운하면서 국민들을 속이고 있는 겁니다. 외교 안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들을 나열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심지어 한미 정상회담 후에 발표문이라든지 정상통화 후에 청와대의 발표문까지 거짓으로 국민을 속일 정도니까 더 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대국민 거짓말로 속이는 거 하도 많아가지고요.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힘듭니다만은 우선 대통령이 말한 거짓말 몇 개만 좀 추려보겠습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저를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 한 분 한 분도 모두가 다 우리 국민이라 그랬습니다. 또 현충일 추념사에는 편가르기 정치를 청산하겠다고 그랬습니다만은 실제 어떻게 했습니까? 적폐청산을 통해서 편가르기에 열중했죠. 거짓말이었습니다. 적폐청산만 해도 그렇습니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9일 날 취임 2주년 KBS 회담에서 뭐라 그랬느냐? 적폐수사나 재판은 우리 정부가 시작한 게 아니다. 여러분, 그 말이 이해됩니까? 이미 앞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된 일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기획하거나 관여하지도 않고 있다 그랬습니다. 또 살아서 움직이는 수사를 통제할 수도 없고 통제해서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쯤 되면 그저 할 말을 있습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20일 날 주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뭐라 그랬냐면 국민 통합이란 면에서 많은 분야에서 노력해왔지만 크게 진전이 없는 것 같다 그랬습니다. 무슨 노력을 했죠? 그저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야당은 국정운영 동반자라고 한 말은 대표적 거짓말 중에 하나죠. 제1야당은 그들에게 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이나 공수처법 그렇게 처리한 거 아닙니까? 국민들 기억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거짓말이 있죠.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 윤석열 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한 발언이었죠. 거짓말 확연하게 드러났죠. 어디 이뿐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숫자 왜곡은 거의 습관이 됐습니다. 이젠 숫자 왜곡을 넘어서 가지고요. 숫자 감추기로 국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도 수조, 수십조 원씩 드는 그 파퓰리즘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거짓말로 국민들을 속입니다. 총액 모르겠다. 왜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계산해 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대표적인 국민 현혹이죠. 자,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왜 이렇게 거짓말을 대표할까요? 선동에 능한 히틀러는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더 잘 속는다 그랬습니다. 히틀러의 선전장관이던 괴벨스도요.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 되면 결국 믿게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런 나치 정권의 프레임을 그대로 받아들여 적용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머릿속으로 만들어내는 환상을 실제 현실이라고 믿어버리는 리플리 증후군까지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리플리 증후군에 빠지게 되면
잘못된 허구를 믿기 위해서 거짓말을 반복하고 때로는 사기 같은 범죄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거짓말을 반복하다 보니까 스스로 거짓말을 믿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바로 이런 리플리 증후군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상당수의 국민들이 처음에는 문재인 정부의 거짓말이 현혹돼 가지고 지지자가 되었지만 어느샌가 거짓의 연속임을 깨닫고 대깨문에서 벗어나고 있다. 대깨문이 뭔지 아시죠?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에이브럼 링컨의 말같이 거짓은 모든 사람을 일시적으로 속일 수 있고 일부를 영원히 속일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 이 말을 떠올리게 됩니다. 거짓을 일삼던 나치 정권의 비참한 말로가 입증해 주듯이 거짓 정권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오는 4월 총선이 바로 그런 심판의 장이 될 것입니다. 와이타임스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먼저 디자인을 하고 손에 대해서 유족들한테 이거 하신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정부에서 사망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버지인지 확인도 못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도 알지 못한 상태로 1년 4개월이 되었습니다.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지만 대통령께서 편지로 하셨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습니다. 아버지를 월북자로 만드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우리 가족은 너무 힘이 없었기에 대통령님의 직접 챙기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하셨던 약속만이 유일한 희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님의 편지는 그 당시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했고 아버지를 잃은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거짓말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고 싶어하는 저에게 법은 일부분 허락하였지만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하셨던 대통령님께서 그것을 막고 계십니다. 제 아버지 죽음에 대한 것들이 왜 국가기밀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저장되어야 하는지 감추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대통령께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책임하고 비겁했던 그 약속의 편지도 더는 제게 필요가 없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기억조차 못하시겠지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제 분노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의 국군 통수권자이며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을 믿고 1년을 넘게 기다려왔고 또 재판을 통하여 일부 승소하여 공개하라고 하는 법원의 판단도 무시하는 정부가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시고 국민에게 속죄하시고 대통령의 말씀처럼 행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년 4개월 전 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됐던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건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유가족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받은 위로 편지를 돌려주겠다고 청와대를 찾았는데 경찰 바리케이트에 막혔습니다. 갈태용 기자입니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겹겹이 막아선 경찰에게 하소연해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된 해수부 공무원 유가족입니다. 사건 10여일 후
대통령이 공무원 아들에게 보냈던 편지를 돌려주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어느 누구도 편지를 받으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리케이트를 치는 게 정부의 역할이 아니거든요. 저희들의 가슴 아픈 이 외침, 분노, 원한에 관련해서 인간적으로 행동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유족은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성토했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 함께 하겠다는 편지 내용은 모두 거짓말이었다는 주장입니다. 피격 당시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조차 거부한 사실이 그 증거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청와대는 해당 판결에 대해 대통령 기록물 지정을 이유로 항소한 상태입니다. 결국 아들은 편지를 갖고 있을 이유가 없다며 반환 사유를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대통령께 기대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책임하고 비겁했던 그 약속의 편지도 더는 제게 필요가 없습니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청와대 측은 어떠한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유족이 길바닥에 놓고 간 편지도 현장 경찰관이 대신 수령했습니다. OBS 뉴스 갈태웅입니다.